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2020년까지 10,000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 걱정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출과 투자 부진 등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의 이제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나 고용시장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2020년까지 10,000원이라는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 8,350원인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수가 노인 단기 일자리라는 지적에는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일이며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이 되느냐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 새 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2년간 한국 경제를 회고하고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재민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금격차 완화와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의 효과를 보이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 경기 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부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노사와 함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한 축입니다. 공익위원 중 한 명은 위원장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재차 이를 확인한 겁니다. 류 위원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며 다른 공익위원도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의사가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공익위원회 첫 집단 사퇴가 됩니다. 류 위원장은 사퇴 이후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을 꼽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여기까지 왔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예고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 최저임금 줄다리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시작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회 집단 사퇴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결국 다음 주 버스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버스 노조 투표에서 총파업이 가결된 건데요. 이미 파업에 들어간 지역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곳곳에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전국 주요 지역 버스 노조가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업 결의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9개 권역입니다. 이와 별개로 강원 영동의 일부 노조는 이미 지난 7일부터 운전대를 놨습니다. 자치단체가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주민 불편이 큰 상태. 차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오게 하니까 어른들은 시간도 잘 모르고 때 앞에서 마냥 기다리고 너무 불편한 게 있나. 버스 기사들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임금 보전과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합니다. 기본급 비중이 낮아 초과 근무 수당이 줄면 월급에 타격이 크고 인력은 지금도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애들 학비며 살아가는 생활비 모두 올라가는데 저희가 실상 월급이 그만큼 많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수에서는 기사가 전체적으로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파업에는 버스 2만여 대가 참여할 전망. 특히 노조 가입률이 100%인 서울에선 버스 7천여 대가 모두 멈춰설 수 있습니다. 아직 조정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협상 성과가 없다면 오는 15일 버스 대란과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10일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5년이 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이 회장을 대신해 삼성을 이끌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20년 됐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더 열심히 뛰고. 6년 전 해외 출장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던 이건희 삼성 회장은 그 이듬해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심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고 아직 병상에 있습니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회장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도 수시로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을 대신해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인 삼성의 동일인 즉 총수를 지난해 5월 1일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고 이 부회장은 2030년까지 세계 1위 종합 반도체 기업이 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물론 이 부회장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10분기 만에 최저 실적을 냈고 이 부회장 자신은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게 아닌지 보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이 부회장 입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앞으로 서울 등 투기 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1, 2순위 예비 당첨자 수를 대폭 늘립니다. 현금 부자들이 자격 제한 없는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가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조치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에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단지는 1, 2순위 청약 뒤 174가구가 미분양되자 무순위 청약에 나섰는데 모두 5,835명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사전 무순위 청약에는 일반 분양 물량 1,129가구에 10배가 넘는 14,376명이 몰렸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이 몇 채이든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현금부자에게 유리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청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1, 2순위 예비 당첨자 비율을 현재 분양 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 때 1, 2순위 청약자에게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예비 당첨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그래도 미계약이 생기면 무순위 청약 당첨자에게 돌립니다. 예컨대 1,000세대를 분양하면 기존에는 예비 당첨자 800명을 뽑았는데 이를 5,000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무순위 청약자와 달리 예비 당첨자는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 위주로 더 많은 공급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늘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예비 당첨자 비율을 확대 적용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게 청약제도 추가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꽃이나 과일 등 상당수 농작물은 사실 외국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이런 작물 지으려면 그 나라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새 로열티 지불액이 절반이 됐습니다. 장미와 국화, 딸기까지 우수한 국산 품종이 개발된 덕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입니다. 이 장미를 비롯해 국내 개발 장미 품종은 모두 15종. 이들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해외 품종을 사들여와 재배하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여 개국에 모종을 수출해 로열티를 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화려하기 때문에 품종을 선호하고 있고요. 재배자들 같은 경우는 이 줄기에 가시가 없기 때문에 재배가 편리해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품종들이 속속 개발되며 2009년 220억 원이었던 해외 농작물 로열티 지불액은 지난해 110억 원으로 절반이 됐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장미 하나만도 로열티 지불액이 77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분의 1인 25억 원 선입니다. 이렇게 대체 품종 개발로 해외 지불 로열티는 줄었지만 우리 품종의 해외 수출이 미진한 탓에 로열티 수입은 아직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정당국은 국화, 딸기 모종의 아시아 각국 수출 확대와 함께 수익성 높은 작물의 품종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발된 우수한 품종은 해외 출업 및 등록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로열티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또 현재 26% 수준인 외국 작물의 국산화율도 5년 내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용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신만의 기술로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보람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일까요?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소개만 들어도 정말 특별한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직업인가요? 네, 이 특별한 직업의 주인공은 바로 의안사입니다. 우선 의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의안은 쉽게 말하면 인공눈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눈의 외상이나 종양 혹은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눈의 모양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아무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보조 미용기구가 바로 의안입니다. 의안사는 이러한 의안을 제작해주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 직업이 있었네요. 의안사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시각장애인은 의안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 의안은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보조기구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시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구를 적출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모습에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고 사회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의안을 착용함으로써 사회활동을 하는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안구를 적출한 뒤 의안을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빈 공간 때문에 해당 부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얼굴이 비대칭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의안을 착용하면 얼굴의 형태가 바뀌는 미연의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미용 보조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안 제작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네, 이 사진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가 만든 의안의 샘플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의 투명도는 물론 안구의 색, 혈관까지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눈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의안을 시각장애인들은 직접 눈 안쪽으로 밀어넣어 착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정교하네요. 그런데 눈 안쪽에 인공물을 넣는다니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네, 물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의안이 유리로 만들어져 이물감뿐만 아니라 위험도도 상당했지만 최근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들어져 착용감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안은 가로 20에서 25mm, 세로 24에서 30mm, 두께는 홍채 부분이 11에서 13mm, 홍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8에서 13mm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이 착용할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안사에 따라 제작의 완성도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안사의 능력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이물감이 없는 의안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신체의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인 눈에 착용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이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안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나요? 네, 의안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우선 적출된 눈 안에 치형본을 뜨는데 사용하는 석고의 일종인 알지네이트를 넣는데요. 이 알지네이트가 굳으면 이를 토대로 모형틀을 만든 뒤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로 사용자의 모양에 맞는 의안을 본을 뜹니다. 이 본이 완성되면 사용자의 눈에 맞춰 다시 끼워서 이 맞는 동공의 위치를 그려넣는데요. 이후 인체 무해한 염료로 의뢰인의 눈에 비슷한 동공과 홍채를 그립니다. 만약 양쪽 안구가 적출됐을 경우 의뢰인의 머리와 피부색 혹은 과거의 사진을 참고해서 의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까지 정교하게 재현을 하는 건 필수입니다. 동공과 홍채의 색도 중요하지만 흰자의 색이나 혈관의 분포도 최대한 실제와 같이 그려내야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끝나면 투명한 레진을 바른 뒤 열을 가해 의안의 투명도를 살립니다. 이후 연마 작업을 통해 의뢰인이 의안을 쓸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하게 되죠.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는 의뢰인이 직접 착용을 해본 뒤 불편함이나 부자연스러운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안을 만들게 되면 작업 기간은 대략 1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눈을 재현해내는 작업이다 보니 상당 기간이 걸리는군요. 거기에 착용감까지 고려를 해야 하니 작업 과정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겠네요. 의안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의안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국엔 의안사가 되기 위해선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국내엔 의안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게 되면 의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의안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직 의안사에게 도제식으로 제작 방법을 배운 뒤 의안 제작 업체를 개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엔 3D 프린터를 통해 의안을 제작하는 방법도 등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의안사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3D 프린팅 기술을 미리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작하는 동안 장애를 얻은 의뢰인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주고 의뢰인에게 새 삶을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의 의안을 만드는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라고 합니다. 네,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눈은 물론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직업 의안사. 보람 있는 일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